문학과 인간 12주 공부를 합시다. 12주는 장애인 문학, 예, 장애인을 제재로 한 문학 작품을 좀 두루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자료 제목은 타자로서의 장애 여성의 몸,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쓴 평문입니다. 뭐 논문, 평문. 이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라고는 내 평론집에도 실려 있고,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우리 교재인데, 한국문학과 그 주체 안에도 좀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돼 있어서 좀 어지럽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2주에는 1차 시, 2차 시, 3차 시 나누어서 이 수업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크게 네 편의 장편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또 장애 여성에 대한 그 사유를 좀 깊이 있게, 에, 뭐 사유는 뭐 생각하는 거니까 두루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료에 이제 글이니까 그 다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소위 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어떤 꿈과 좌절의 문제를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그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의 가족, 이런 우리 사회의 이제 이웃이죠. 뭐 같이 살아야 되는 장애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목의 어떤 그 목표에 그 부응하는 또는 부합하는 걸맞는 그런 주제별 이제 공부를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장편 도가니, 그리고 이청준 장편 당신들의 천국, 이렇게 묶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방귀희 장편 샴사랑, 그다음에 김미선 장편 버스 드라이버,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볼 겁니다. 글씨를 좀 키우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겠군요. 자, 문학과 인간 12주 1차 시 공부를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12주차 제공하는 자료고, 1, 2, 3차 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강의는 합니다. 타자로서의 장애 여성의 몸. 장애 여성은 이제 뒷부분, 이 부분인데 내가 이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하여튼, 장애인 문학이란 장애인 문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장애인 문학이라는 것, 장애인 문학이라는 것. 장애인은,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장애도 그, 이를테면, 여기서는 지금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음, 한국 장애인 재단이라고 있어요. 어, 한국 장애인 재단에서 매년 한 5편 정도씩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이제 공모해서 선정해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래서 한 30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이것도 한 10년 전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상금 형태로 지원금, 논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발표회를 또 이렇게 크게 열고, 이제 그랬는데, 문학 분야에서는 내 글이 이제 채택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한국 장애학회가 생겼어요. 되게 이제 보니까 그 사회복지라든가
또 이제 뭐 영문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도 있고 사회복지, 그다음에 특수교육학과 이런 쪽에 이제 그 교수들이 전공 교수들이 그 한국 장애학회 임원이고 그러시던데 내가 이 논문을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분석한 이 논문을 이제 한국 장애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한국 장애 학회 말고 장애인 재단에 그 이제 선정되고 또 발표하고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장애학회에서 이제 문학특별분과 부위원장을 한 2년 했어요. 예. 그만큼의 이제 문학작품, 장애인을 다른 문학작품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본격적으로 그런 작품들이 많지는 않고, 또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도 많지는 않아서 내가 이제 그렇게 좀 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좋은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자, 장애인. 그래서 이제 신체, 뭐 장애인은 이제 뭐 어떤 다양한 그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그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주 아픈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몸이 워낙 그, 그 저질 체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북목이라 등이 굽었나 이렇게 좀 가까이 그 모니터 화면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얘가 굳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아플 때는 이제 두통, 안구통, 눈이 엄청나게 아프고 이제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기도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요. 또 상무지구가 좀 먼데 내가 예전에 상무지구에 살아나서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치료받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같은 병원에서 그 이제 탁 트인 공간 저쪽에 이제 그 무슨 치료 이를테면 거기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상당히 그 좀 몸에 많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체로 와서 그 치료를 받아요. 그 재활 치료를 그 굉장히 많아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보면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장애인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일단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어때요? 일단 불편하죠. 살아가는 것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은 혼자서 걷지를 못해요. 혼자서 걷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럴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고성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아프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장애인은 일상의 불편,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정과 말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치료받으러 오는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뭐 좀 안 됐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불편함에 더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뭐 동정 어린 시선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에, 그,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여성은 어떨까요? 장애 여성은. 뭐 전반에 내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몸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여튼 그 고통스러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즉 장애 여성은 거기에 이제 몇 가지라고 하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억압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상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장애인은, 특히 장애 여성, 우리 사회 타자 이렇게 배제, 차별, 소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the other,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이를테면 그 태움이라고 해서 종종 뉴스에서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이제 간호사들끼리 소위 이제 뭐 선배라든가 미리 자리를 잡은 뭐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후배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태움이 뭐 영혼까지 태워지는 뭐 괴롭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심지어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다른 여성을, 그리고 또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이렇게 타자와 억압하거나 배제, 차별할 수도 있죠. 실제로. 어. 그래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들 집단 내에서도, 즉, 뭐 여성이거나 장애인 그 집단 내에서도 권력과 가치 위계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어디선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이제 그 어,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명을 해요.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유계 서열이 좀 그 엄격한 그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장류의 세계에서도 인간이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그 자전거 탈 때 앞에 양쪽에 이렇게 그 핸들이죠. 잡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발은 이제 바퀴를 굴러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 발을 뒤로 이렇게 내차는 것이고, 자전거 타기 팔은,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거나 권력이 강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제 뒷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이런 현상,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르노는 2차 세계대전에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은 그 독일의 평범한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데, 아도르노 역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장류, 서열이 강한, 그다음에 불평등한 어떤 사회 구조에서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성의 어떤 그 비열한 본질의 한 측면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전거 타기 반응. 이렇게 말한 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기 여성이 다른 여성을, 그리고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이렇게 억압, 배제, 차별, 타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들 집단 내에서도 권력과 가치 위계가 존재해요. 예. 문제는 다문화 소설 이야기할 때와 같은 논리라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의 존중 이런 권리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시민적 정치적 선언과 그에 따른 보편적인 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폭력적 구조가 문제죠. 어,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그 뭐 늘 부족하죠. 어느 부분이나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어쨌든 많이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이제 무역 국가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뭐 상당할 정도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일단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점심 굶었어요. 가난해서. 그런 아이들 태반이었어요. 도시락 싸온 애들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옥수수빵 하나씩 이렇게 주면 그거 얼마나 그 냄새가 저쪽에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 빵을 담아오면 그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얼마나 이 배고픈 그 뱃속을 이렇게 감동시키었는지 그 생각이 가끔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그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좀 대학생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초, 중 아마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급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고등학교는 모르겠네. 이제 그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고 대도시는 아마 그 여러분이 이제 일정하게 비용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초, 중학교는 무상급식이죠. 이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물론 이게 나 때는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가 많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도 사실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어떤 정책이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일단 어쨌든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니고 현재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내가 밥을 못 먹었고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그 밥 굶는 일은 일단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장애인의 경우에도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뭐냐? 사실 이 존엄성의 확보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차별받지 않고 폭력적 상황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사회에서 일정한 자신의 위치를 이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대학도 졸업하고 전문 역량도 갖추고 그래서 뭐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이제 따거나 그래서 직업을 갖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존엄, 그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소위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 타인과 뭐 국가나 이런 데 의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자신 스스로 또 부모에게도 의존을 좀 덜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어떤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바라는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한다거나 이래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뭐 장애인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우리가 다 뭐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활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폭력적 시선과 제도 이런 것이 겹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장애인보다는 이제 장애인들은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우리 사회 다수자 비장애인들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벽된 생각, 한쪽을 치우친 생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여기는 거. 여러분,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뭐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지는 않았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 아까 내가 무의식 중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의 부모를 보면서, 참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그쵸? 편견일 수 있어요. 장애를 가졌다고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힘들겠다라거나 뭐 불행하겠다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죠. 폭력이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를테면 여러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 일단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이 여러 정책의 시행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형성. 이게 중요해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12주죠? 문학공연 12주에 장애인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크게. 자, 장애인 자신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자아응시에 좀 더 주목합니다. 장애자들 위해 수용했던 장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자기 규정과 함께, 이게 이제 공지영의 도가니하고 이청준의 당신의 천국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볼 거고, 두 번째, 장애인이 직접 창작한 문학 작품, 방귀희의 샴샤랑, 그다음에 김미선의 버스 드라이버, 그 둘 다 장애를 갖고 있고 여성 작가인데, 이 소설들을 통해서 그들이 장애인인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각성에 이르고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참 어렵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 극복한다, 장애를 극복한다. 자, 내가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부위원장이라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학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위 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러 이제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지역의 대학에 이제 계시니까 다들 이제 대전이 가장 이제 중심지 모이기 쉬운,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우리 광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전역, 서대전역일 거예요. KTX가 멈추는 곳이니까 서대전역에 이런 미팅룸 회의할 수 있는 이제 비용을 치르고 그게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보통 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좀 항해성 질책을 들었어요. 선생님, 장애를 극복한다고요? 어떻게 극복하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아, 마땅한 답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뭐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련을 극복한다는 것과 장애를 극복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 시련이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이겨낼 게 필요하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극복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장애는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애는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고,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 아니, 거기 이제, 사실, 한국장애학회 임원회의에 갔을 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장애학회 회장, 그분도 휠체어에 앉아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문학분과 위원장 교수가 영남대학교 교수인데, 어, 그, 나도 키가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나를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학분과 위원장은 내 키의 3분의 2 정도밖에. 우리가 보통
보통 이런 말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우리가 보통 뭐 난쟁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 그러니까 그 성장이 그 저성장증인가? 하여튼 그 명칭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이제 처음 이제 본 거죠. 다들. 나는. 다른 분들 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임원회의에 가고, 저분이 이제 그 문학분과 그 위원장이라고 다른 분이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예, 반갑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뭐 각각 어떤 분은 또 팔이 하나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손이 하나가 이렇게 없어서 우수라고 하죠. 그런 걸 갖고. 그러니까 이 장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장애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키가 이제 뭐 1m나 1m나 될까? 좀 더 되겠죠? 1m 한 20이나 30 정도? 아주 그런 분한테, 예, 그 장애를 어떻게 갑자기 키가 커질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게 극복이잖아요, 이를테면. 응? 평균 뭐 170, 180,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팔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하나 이제 아예 없는 분한테 팔이 생기나요? 뭐 영양제를 먹으면 혈체에 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뭐 후천적 어떤 장애를 가지고 척추를 많이 다치면 하반신 마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어떻게 갑자기 혈초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몰라서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그 한국장애학회 임원으로 그 뒤로는 사실 회의에 안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만 장애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분은 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깨졌잖아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단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게 장애 감수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이 이제 감수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장애 감수성이다라고, 장애에 대한 어떤 이해, 올바른 이해. 근데 장애 감수성이 없어서 내가 그랬던 것이니까 뭐 그분들이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장애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랍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장애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하여튼 최대한의 어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럼 배웠죠, 여러분? 공부가 이겁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안다는 것은 힘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이컨이 그랬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다. 물론 그것도 또 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안다는 것은 그 뭐냐? 과학적으로 안다는 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 주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긴 주술적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죠. 비과학적이다.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신앙을 폄하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맥락 자체가 주술적인 세계관, 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바탕에서 지식의 추구를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알겠죠? 근대 과학의 어떤 근대 이성의 시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은 안 되고,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 그러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바로 이야기하죠. 그 자료가 있을 텐데, 뭐, 이제 좀 넘어가고, 좀 넘어가고, 그, 뭐좀더 나올 텐데 이거예요.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제 그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에서 뭐 해마다 그러는지 몇 년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애,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중증 장애인은 시설에 이제 입소해서 그야말로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일단 연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뭐 중증이든 어쨌든 또 많은 부분은 이제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집에서 이제 자신의 집에서 어쨌든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장애인, 제가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다 이런 얘기. 선천적 장애가 뭐 이제 그 소아마비라든가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이제 타고날 때부터. 그런데 후천적 장애는 뭡니까? 그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오늘 교통사고 엄청 많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제가 장애인의 90% 이상이 그런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이제 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뭐 지금 내가 다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뭐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 사고로 소위 후천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을 다루고 있는 이 문학 작품에 대한 공부는 그런 의미에서도 결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또 갖게 돼요, 여러분. 자, 나는 계속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그 소위 커리큘럼 각각의 주차별 내용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내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죠. 광고하는 겁니다. PPL? PPL.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그저 이제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은 또 내가 좀 피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교양으로서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쭉 넘어가고, 요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다문화 소설의 어떤 분석 틀에서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 그때 설명했던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소떼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장애인을 제재로 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작품을 연구한 연구 논문이라든가 평론은 얼마나 있는가를 내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분석할 텍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읽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글의 흐름으로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시해야 되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소떼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개간지인데, 이건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벌써 뭐 10년 넘었네. 예. 그때 폐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규희 선생이 편집인, 이제 좀 더 소설도 볼 건데, 그분이 이제 발행인으로 이렇게, 예, 여성 장애인 활동가고, 그래서 소떼문학을 이렇게 아마 개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지로 이렇게 발행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력이 딸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기로 아마 했었는데, 그래서 소떼문학에 실려 있는 소위 문학 작품들, 뭐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 찾아서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분석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마땅한 게 없었어요. 첫째. 음. 어떤 그래도 문학이니까, 문학 작품이니까, 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이 학술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태문학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이제 장애인 문학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신들이 이제 시나 소설나 수필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매체인데, 거기에 실려 있는 소설들 쭉 읽어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됐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시선들의 억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그럴 거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소설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 천편일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전적인 기록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소위 말 원전 1차 텍스트가 좀 그렇다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실이 2차 텍스트 메타 언어, 그 원작 이제 1차 저작물을 분석한 비평 글, 이것도 사실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1차 저작물이 이제 그 장애인이 발표한 소설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작품이 사실 많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저작물, 메타 언어, 비평문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도 이제 이 차이정 선생은 이분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소때문화 창간호부터 2011년 겨울호까지 실린 125편의 소설 중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이거나 주 등장인물인 소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차이정의 연구는 너무 많은 텍스트, 125편 중에서 이제 너무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범주화, 이런 소설의 이러이런 유형, 이렇게. 그래서 이 2차 저작물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은 됐죠. 내가 이 논문을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주제에 그 걸맞는 소설이 없네라고 하는 허탈감이랄까,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확인했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찾아낸 게 네 편의 소설입니다. 그걸 이제 범주와 두 편, 아까 내가 1, 2 묶어서 설명했죠. 이렇게 1번, 그러니까 여기 장애자들을 수용했던 장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수용했던 장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자기 규정. 이것이 이제 그 공기영 소설 도가니,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이 직접 창작한 문학 작품, 음, 방기휘의 샴사랑, 샴쌍둥이 이렇게 붙어있는 샴사랑, 그 다음에 김미희의 버스 드라이버. 이건 이제 방귀희, 김미선 두 사람 다 장애 여성인데 둘 다 장애 여성 활동가, 그리고 이제 등단한 작가. 거의 유일한, 유일해 두 사람, 유인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어떤 성취, 작품도 많지는 않고 하여튼 두 어,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편, 네 편을 이제 선택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읽고 두 편 묶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글이. 예. 비평문이죠.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비평문, 판단하는 거, 평론. 예. 그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이 논문, 평론, 비평문입니다. 예, 문학 비평문.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작품 중에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한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 이건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이야기는 듣고 조금 공부는 했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재미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2000년대의 그런 감각적인 소설과는 달리 재미는 없어요. 주제의식이 좀, 그 어떤 사회 문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미의 측면에서는 좀 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뭐 뛰어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청준.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 도가니. 그러니까 당신의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과 공지영 소설 도가니. 도가니는 또 뭡니까? 이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은
이청준 선생은 이제 그 전남 보성, 장흥 출신의 소설가가, 뭐 널리 알려진 소설가 세 사람 있죠. 이청준 선생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한승원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승우 선생님. 이승우는 조선대 문해창작과 교수로 있었는데 아마 정년 비슷한 나이입니다. 하여튼 이 세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장흥 출신입니다. 그 깊은 산골. 그다음에 이제 장흥에서 바다가 좀 가까이 있나요? 하여튼 뭐 한국 문단에서 뚜렷한 작가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이 세 작가가 장흥 출신 작가입니다. 자,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은 그 일제강점기 때 고흥에 그 무슨 섬이 있는데 음, 소록도. 거기다 이제 나 환자들을 다 이렇게 강제로 수용했고, 그랬죠. 지금도 나 환자촌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 공간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공지영 소설 도가니는 이제 우리 광주 인화학교라고 하는 청각장애 아이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성폭력, 폭력, 그다음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것이 이제 짧은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공지영이 이제 그걸 취재해서 소설화한 거죠. 근데 소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이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텍스트로 한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자,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과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묶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작가의 소설 중에서 일정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 김미선 장편 소설 퍼스트 드라이버, 방귀의 장편 소설 샴샤랑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써서 이제 김미 선생과 방귀 선생과 알게 되고, 패친도 되고 그랬는데, 방귀 선생은 언제 내가 패친을 끊었냐면, 음, 음, 박근혜 정부 이제 마지막 정도에서 그 최고위원, 그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가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애인 문학, 뭐 예산 편성을 그럴 때, 뭐 쪽지 예산 해갖고 3억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그 배정을 받아서, 이를테면 아까 소대 문학 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재작년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어쨌든, 그 뭐 장애인 문학 어떤 진흥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3억 원인가 예산 편성하고 그 박근혜 정부 한나라당에서 그 최고위원을 하고, 그래서 이분 아니다 싶어서 배친을 끊었습니다. 예. 김미선 선생은 또 이제 방귀 선생보다는 일찍 그렇게 했고, 김미선 선생하고는 이제 그 패친으로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또 다른 자신의 소설도 보내주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박원순 시장 의 어떤 뭐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제 스스로 또 자살하시고 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피해 여성, 사실 분명한 건 모르죠, 우리가. 충분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사건 때 나는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박원순 시장 괜찮은 분인데 그렇게 이제 자살한 것은 좀 매우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일부 드러난 것만 보면 어쨌든 좀 부적절한 뭐 처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도 찹찹하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때 페이북에서 보면 이제 대체로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는, 그다음에 그 피해를 이제 소위 피호소인 그래가지고 그대로 계속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추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소위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거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다 끊었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추천하거나 김무성 선생님 그래서 그때 끊었습니다. 예, 뭐 이제 예, 뭐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있는가, 특히 뒷부분에서는 여성 그 장애인의 어떤 성적 정체성이라든가 성적 억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이 타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체 이론으로 당당한 삶을 이뤄나가는 긍정성을 확보하는데 이제 이 글에 어떤 목표가 있다. 글 전체로서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대상으로 타자는 이청준과 공지영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뽑아낸 공통된 어떤 주제입니다. 대상으로서 타자, the other, 그러니까 타자,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억압과 폭력과 배제의 하나 대상으로 보는 거.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하나의 대상화 되는 문제가 이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과 공지영 소설 도가니에 등장하는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자, 우선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 이익녀적 존재, 이익녀적 존재로 여기서 봅니다. 또 자,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할까요? 소록도의 역사를 소재로 실제 인물을 모델로 창작된 건데 뭐 설명을 좀 했죠. 오래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976년 5월에 이제 출간했는데, 이제 그 주된 인물이 일단 조백헌 원장,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조백헌 원장의 선옥도에 부임해서, 어, 매립공사를 시작하며, 어, 원생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은 일제강점기 아니라 이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조백헌 원장은 그 박정희 이제 군사정권 때 이제 그 대령인가 아마 그럴 텐데 하여튼 조백헌 원장이 이제 일단 소록도에 부임을 한 거죠. 그런데 소록도의 사람들이 그 전임 원장, 일제강점기 때 그 전임 원장에 대한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백헌 원장이 소록도에 부임해서 매립공사를 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모드 관측사업 공사 기간에 조 원장이 겪는 갈등과 고뇌, 그다음에 조 원장이 소록도를 떠난 후에 7년 뒤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원생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총 3부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예. 자, 소설에 주된 내용을 조금 보죠. 나 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군요. 병원장으로 부임해 옵니다. 환자들을 위해 환자들 위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환자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원장이 당신들을 위해 고마도 간척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바다를 메워서 이제 농토를 만드는 것이죠. 바다를 메워야 되니까 이때는 뭐 지금처럼 뭐 좋은 뭐 어떤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대니까 만리장성 쌓듯이 돌멩이 지고 가서 그 마리장성 쌓다가 얼마나 많은 그 농부들이 백성들이 죽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간척 사업 하면서 그 나 환자들이 맨손으로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 주워다가 이렇게 바다를 메워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도 그럴 것이고 어쨌든 이 간척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이 나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주정수 원장이 행했던 비슷한 것들, 소위 말하면 낙원 건설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 원장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설득하니까 일단 동참합니다. 동참하고 어려움을 감내하죠. 그럼 결국에 이제 조 원장이든 원생들의 신뢰가 깊어지니까 이제 보건과장 이상욱, 자, 이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가 우상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조 원장에게 떠나가기를 권하고
그래서 조원장은 이제 일단 따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오죠. 그래서 미가마가 이제 요즘 말하면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그 뭐 확진되었다가 음, 나중에 이제 뭐 치료가 되거나 또 이제 PCR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뭐 판정 나거나 아마 미가마는 그, 어, 그, 그 나환자였다가 좀 치료가 됐거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섬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된 진정한 천국의 건설을 꿈꾼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 당신의 천국에 주된 내용. 자, 일단 1차는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2차 시에 넘어가서 또 이 부분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